마침내 너무나 궁금했던 위리겐 클린스만 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 클린스만 감독 데뷔전이 막 끝났습니다. 콜롬비아와 친선 경기 2대2로 비겼는데요. 헤어초쿠스터 코치와 스트링가라 코치, 쾌프케 골키퍼 코치, 그리고 로이타드 피지컬 코치, 마이클 킴 코치가 이제 벤치에 있었고, 기술 자문인 차주리 코치는 벤치에 함께 하진 않았지만 또 훈련 과정을 함께 했거든요. 완전체로 구성했던 이 경기 어땠는지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후반 판이하게 달랐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너무나도 달랐죠. 전반전은 이렇게 재밌는 축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역동적인 축구들을 보여줬는데 후반 한번 무너졌을 때 너무 또 급격하게 무너지는, 심지어 상대방이 대놓고 공략을 하는 지점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 한 경기를 통해서 클린스만 호를 평가하고 어떤 지적한다라는 것들은 좀 이를 수는 있지만 어찌나 이 경기에 드러난 특징들을 위주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클린스만 감독이 이 경기 앞두고 전술적으로 딱히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전술적인 특색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던 경기였어요. 왜 그렇냐면은 선수 선발 자체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멤버를 그대로 데려오면서 부상인 선수만 이제 좀 대체해서 바꿔 선발했기 때문인데 포메이션부터 패턴부터 꽤 많은 것들이 벤투 감독 때와는 전혀 다르다. 일단 이 경기에서 포메이션이 4-2-3-1로 표기가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4-2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손흥민과 조규성이 같은 라인에 있죠. 그리고 전형적인 4-4-2 형태로 움직였죠. 이 4-4-2 포메이션의 가장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압박, 두줄 수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공간을 좁힐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속공을 빠르게 치고 가기 좋다라는 강점이 있잖아요. 대신 이제 빌드업 축구에 있어서의 그런 삼각대형을 만들기에는 조금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전형적으로 드러났어요. 경기 내내 한국 대표팀이 속공과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그러면서 다이나믹한 축구를 보여줬지만은 다소 이제 후방 빌드업 같은 경우는 벤투 때와 비교했을 때 원활하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축구는 확실하게 후방에서 만들어가고 또 미드필더가 밑으로 내려가서 3백의 형태를 취하고 또 풀백이 많이 올라가서 상대 지역을 점유하는 포지션 플레이의 형태가 뚜렷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의 모습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만들어가려는 한국 대표팀은 그런 축구와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게 한 경기만에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벤투 감독의 4년 유산이 이어지는 축구는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골자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공격 축구를 지향한다는 건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경기 시작부터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특히 조규성은 저는 무슨 전반전만 뛰고 나가려고 하는 듯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분 만에 이제 한국의 전방 압박에 성공했었습니다. 조규성이 골키퍼한테 압박을 가니까 이제 골키퍼가 측면으로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또 이제 이재성이 압박을 오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모이카가 패스를 주려는 게 이재성 맞고 튀면서 손흥민한테 그대로 연결됐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빈 골대에다가 골을 넣었는데요. 골대가 비어있긴 했지만 워낙 또 킥도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성 선수가 도움을 올리게 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19분경에는 콜롬비아가 처음으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일단 카라스칼이 올린 크로스를 보레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김진수 선수가 공중볼 경합을 하다가 허리를 조금 다치는 장면이 있으면서 결국 뛰려고 하다가 21분경에 이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들어 누웠고, 이기재 선수 교체되는 이런 악재가 한국 입장에선 발생을 했던 거였죠. 전반전에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제 김진수 선수가 대한민국의 레프트백 중에서는 가장 안정된 수비를 갖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후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전반전은 또 우리 선수들의 체력이 충분했었고 선제골을 넣은 기세가 있다 보니까 좋은 장면은 우리 쪽에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특히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이 너무나도 날카로웠었는데요. 27분경에 이제 프리킥 슈팅 가져간 게 골대에 살짝 빗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분경에 이 장면이 정말 좋았죠. 큰 정우영이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터닝 동작으로 콜롬비아 센터백인 쿠에스타를 제끼고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대각선 수 패스를 준 거를 작은 정우영 선수가 접고 슈팅을 가져간 게 이제 커버를 들어온 또 다른 콜롬비아 센터백 루쿰이 맞고 골대 윗그물로 이렇게 떨어졌죠. 사실 이 장면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른 공격 전개, 벤투 때보다 간결하게 빡빡빡 전개되는 3명의 선수를 통해서 만든 슈팅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1분경에 이기선 선수의 프리킥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결국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 2분경에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오른발 프리킥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예, 결국 이 전반전은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왼발 중거리 슈팅, 오른발 프리킥 슈팅이 다 들어갔고 돌파도 보여줬고 뭐 이제 연계도 보여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하면서 보는 이 전반전을 보자면 분명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골을 넣을 수 있게 잘 이제 적극적인 공격에 주문을 하는구나. 토트넘에서보다는 좀 더 활기차게 전방에서 움직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뭐 점유율은 5대5였지만은 슈팅 숫자가 6대3으로 2배가 더 많았고요. 예. 그리고 상대는 유효 슈팅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은 3번의 유효 슈팅을 가져갔고요. 코너킥도 상대에게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2번 기록했고 또 이제 옵사이드가 3번이나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것도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려고 플레이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전반전을 놓고 보면 확실히 이제 한국이 이길 만한 경기를 했고 뭐 내용상으로도 앞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구역별 점유율을 보더라도 한국이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했죠. 반면 이제 한국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14.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후방에서 그래도 만들어가면서 플레이들 조립해가는 걸 중시 여겼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공격으로 나가게 그렇게 시켰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 방향 비율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투톱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왼쪽 중심으로 플레이들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 와가지고 한국의 이제 문제들이 조금 드러났었는데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저는 잘 이걸 공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콜롬비아가 대놓고 이제 그 전반전에도 김영권 선수가 다소 수비에서 흔들리는 장면들이 있었고 예. 또 이기재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공격 방향 비율은 왼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기재가 전반전에 공격적으로는 가능성을 보여주나 했었거든요. 네, 좋은 패스도 많이 뿌렸어요. 네, 근데 후반 와가지고 그 뒷공간이 계속 풀리면서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결국은 왼쪽까지 커버로 오게 되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전 이제 좌우 불균형을 느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재성 선수가 그래도 전방에서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고 네. 압박 가담도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김태환 선수조차도 사실은 피지컬도 좋다 보니까 측면 수비를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용 선수가 조금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또 수비 커버가 조금 늦기도 했고 이기재 선수까지 올라갔는데 또 김영호 선수가 김민재 선수에 비해서 분명히 속도라든지 피지컬이라든지 네. 개인 수비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오른쪽은 전반적으로 수비 라인이 안정돼 있는데 왼쪽이 무너지니까 이걸 좀 이제 그 로렌소 감독이 하프타임 토크를 통해서 지적한 게 아닐까. 예, 그러면서 아예 그냥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다가 발로에스가 컷백을 준 거를 하메스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왼쪽 구역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커버까지 왔었는데 이게 볼이 빠졌죠. 예. 볼이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김영권 선수가 원래라면은 커버를 해가지고 막아줬어야 되는데 무게 중심이 다소 뒤로 쏠려 있다 보니까 결국 차단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메스한테 슈팅을 허용하게 된 거였습니다. 예, 사실 반대편에 김태환 선수도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김영호 선수가 맡아야 될 구역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었다고 해서 본인이 또 달려 들어갔다가는 본인 옆쪽에 있는 뭐 다른 공격수를 프리하게 내줄 수 있다 보니까 위치가 다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네.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날 뭐 좋은 장면도 있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시차의 문제도 있고 피로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좀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좀 피곤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수비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50분경에 김영권 선수가 이제 작은 정우영 선수한테 패스를 줬는데 이거 사실 패스 선택지도 안 좋았죠. 왜냐면은 바로 수비가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작은 정우영 선수한테 패스를 줬고 또 이제 작은 정우영 선수가 거기서 키핑하지 못하면서 가로채기를 당한 상태에서 이제 그 무뉴스의 패스를 카라스칼이 동점골로 성공을 시킨 건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라스칼이 원래 왼쪽에서 선발 출전했던 선수거든요. 왼쪽 윙으로. 근데 거의 오른쪽 지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콜롬비아는 후반전에는 카라스칼까지도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오른쪽에서만 플레이들을 해갔는데 여기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또 저는 아쉬운 게 뭐가 한 가지가 더 있냐면요. 이게 그 추격하는 골을 허용했을 때는 그러면 후방에서 조금 패스를 돌리면서 숨고르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또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또 김영건 선수가 정우영한테 바로 패스를 주다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실점이 나오게 된 거였잖아요. 끊기기 전에도 어디로 줘야 될지 고민하고 애매하게 타이밍을 잃다가 이렇게 간 것이었는데 조금 침착하게 이럴 땐 골키퍼에게 돌려줘도 되고 그렇죠. 급하게 갈 거고 아니면 또 정말 위험하다면 아예 상대 진영으로 롱패스를 연결해서 조경 선수한테 바로 주던지 네.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너무 이제 그 정신 집중이라든지 뭐 안정감이 떨어졌다.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놓고 공략을 당했을 때 그걸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도 53분경에는 약간 좀 이제 벤토 시절에 그런 패스 주고받는 플레이들이 나오다가 정우영 선수가 패스를 찔러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좀 빗나갔었죠. 예, 결국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이제 돌파와 슈팅을 끌어낼 수 있는 패턴들이 많이 나왔고, 또 아무리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선수들이 오랫동안 벤투 감독과 함께하면서 또 이제 몸에 익혀진 플레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후반에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60분경에 상대한테 슈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오른쪽 측면이 뚫리면서 발로에스한테 슈팅을 허용을 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예, 발로에스의 슈팅이 좀 황당하게 빗나갔기에 망정이지 조금 더 노련한 공격수였다면 이 장면도 사실 슈팅을 유효로 내주고 실점까지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60분경에 정말 많이 뛰어서 지쳤던 조규성 선수하고 이제 다소 부진했던 작은 정우영 선수를 빼고 오영규와 이강인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네, 2001년생의 어린 선수들이지만 이미 유럽에서 활약을 좋게 보이고 있고 컨디션도 좋은 선수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68분경에는 큰 정우영 같은 경우는 다소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정우영과 이재성 선수 굉장히 많이 뛰었으니까 이재성 2명을 빼고 나상호와 이제 손준호를 교체 투입시켰는데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원래는 그 상대 세트피스일 때 교체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2명이나 교체를 하다가 실점을 할 뻔했죠. 하메스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보레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대 맞았는데 여기서도 김영건 선수가 못 쫓아갔어요. 네, 같이 떴는데 전혀 그 상대를 제어하지 못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골을 허용했다면 정말 팀이 정신적으로나 사기적으로나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던 역전패가 이제 2대0에서 3대2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 선수 타이밍도 조금 아쉬웠다. 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가 70분과 83분경에 연달아서 이제 주축 선수들을 뺐거든요. 먼저 70분경에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보레를 빼면서 주포와 이제 에이스를 뺀 거였고, 그 다음에 83분경에는 이 경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카라스칼과 발로에스 이 2명의 선수를 빼고 보레로와 팔카오를 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한국의 공격이 조금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교체들이 있기 전까지는 이거 한국이 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밀리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특히나 오영규하고 이강인 선수의 이제 플레이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88분경에 이강인이 볼을 끌고 가다가 스루 패스를 준 거를 오영규가 이제 원터치로 돌려고 이걸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이제 패스를 준 거를 페널티 박스 안까지 세도에 들어오던 오영규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까지 지나갔는데 커버를 들어온 우리베한테 맡겼죠. 예, 결국엔 우리베가 좀 좋은 선방을 펼쳤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2001년생 듀오 이강인과 오현규가 가진 이 센스를 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좋았던 장면이고요. 거기다가 이 장면도 결국은 상당히 많은 패스들을 주고받다가 나온 과정이었는데요. 확실히 거기가 이강인이 들어와야지 이런 패스 플레이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후반전은 대놓고 솔직히 한국이 밀린 경기였습니다. 뭐 점유율은 50시대 43만 앞섰지만은 이건 그렇게 의미 있는 점유율이 아니었고요. 슈팅은 3대5로 밀렸고 유효 슈팅도 1대2로 밀렸고 그리고 코너킥도 2대3으로 밀렸고 심지어 뭐 상대는 그 유효 슈팅이 2개라고 했는데 그 유효 슈팅이 아닌 게 3개인 거잖아요. 그 중 하나는 골대로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유효 슈팅이 3개였던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한국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단 한 번이었던데 반해 콜롬비아는 무려 4회를 가져왔죠. 예, 그 전후반이 확연하게 달렸다. 전반전은 한국이 주도했다면 후반전은 완전히 콜롬비아가 주도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 짜왔던 플랜 A가 잘 작동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대응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수들이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후반 와서 지친 기색을 금방 보였다는 문제도 있긴 했었거든요. 숨 고르기가 안 됐다. 너무 달리기만 했다. 이거 약간 조금 분데스리가식이거든요. 분데스리가 팀들이 압박과 속공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무너지면 우르르르 무너지는 팀들이 많아요. 이게 그 클롭의 영향 때문에 다들 그런 축구가 가다가 약간 좀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확실히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헤어초크서 코치라든지 모든 스태프들이 이제 독일 쪽에서 활약을 하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독일 축구의 성향이 좀 드러났다. 그래서 분데스리가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골이 나온 리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4대3으로 이긴 축구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 양팀 합쳐서 4골이 나왔으니까 팬들이 보기에는 골잔치 경기가 이제 되는구나. 클린스만 감독이 0대0 축구는 안 하겠구나.
근데 후반전은 진짜 많이 밀렸던 게 구역별 점유율 보더라도 상대가 수비 진영에서 29.8%를 가져간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했던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의미한 점유율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우리는 후방에서 돌린 거니까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콜롬비아의 공격 방향 비율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그 주축들을 빼기 전까지의 공격 방향 비율인 거거든요. 오른쪽이 64%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요. 왼쪽은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대놓고 오른쪽만 팬다는데 그거에 너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저 쏠린 그 기록은 거의 뭐 처음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김민재 선수가 없는 쪽을 확실히 노렸고 네. 또 실제로 풀백 라인도 공격적인 이기재 선수를 노렸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은 카라스칼의 히트맵인 거거든요. 후반전. 후반전 히트맵 보시면 오른쪽에서 상당히 많은 볼 터치들을 가져갔죠. 왼쪽 윙으로 나왔음에도 도리어 왼쪽에서는 수비만 한 거예요. 수비하다가 공격할 때는 오른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단지 이 경기뿐 아니라 앞으로 아시안컵까지도 우리 대표팀이 왼쪽 수비가 약하다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이제 짚어야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요. 왼쪽이 이제 파울 맵인 거고 오른쪽이 이제 수비 맵인 거거든요. 수비 관련 모든 그런 것들의 맵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공격 진영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앞선에서부터 부딪혀주면서 앞에서부터 파울을 했다는 얘기예요. 파울하면서 그렇게 플레이들을 했다는 거니까 상당히 그 강도 높은 압박 축구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반전에 이게 다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후반 와서는 확실히 지친 기색이 보이면서 이게 제대로 구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지도자 경력 내내 체력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도 체력 훈련만 시켰다라는 게 이런 축구, 본인의 이제 스타일대로 축구를 하려면 체력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마가트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이제 로이타드 피지컬 코치도 데려온 거고 이번에 선수들이 얘기하는 것도 피지컬 훈련이 제일 새로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도 방향성이 있긴 있구나. 원하는 게 분명하다. 이런 것들이 느껴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어쨌건 그 클린스만 축구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죠. 에이스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뭐 멀티골은 물론 슈팅도 4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드리블 시도도 6회로 최다에 성공도 2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이제 볼 경합 시도도 일단 뭐 그라운드 볼 14회에 공중볼 2회, 그래서 총 16회로 최다였고요. 성공도 그라운드 볼 성공 8회에 공중볼 2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파울 획득도 6회로 최다였고요. 사실 저 파울 획득 기록이 그러니까 파울을 안 당했다면 돌파를 더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상대가 계속 잡아 끌었죠.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2회로 두 번째로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이 경기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할 수 있게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을 짰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과 그리고 이게 드리블 맵이거든요. 보면은 히트맵도 수비 진영 별로 없죠. 벤투 감독 때도 많이 내려왔던 손흥민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때 조금 안 내려왔었지. 그거는 이제 아나골절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그 이전에는 사실 뭐 이제 미드필더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벤투호에서도 약간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약간 공미처럼 뛰었어요. 그리고 또 손흥민이 아니면 패스가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공격에 집중했고 토트넘과 비교하면 완전히 이거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또 하프라인 전후로 많이 체크가 됐었는데 확실히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근방 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도 다 공격 진영에서 토트넘에서는 다 수비 진영이거든요. 역습하면서 끌고 올라올 때. 왜냐면은 패스가 안 오니까 자기가 볼을 끌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슈팅해야 될 때는 또 본인이 다 내주고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분명히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과정에 관여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는 저는 이재성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마인츠에서의 좋은 폼을 이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패스 성공률도 공격 쪽인데 86%면 좋은 거고요. 찬스 메이킹 3회로 최다고요. 그 중에 하나는 빅 찬스였고요. 롱 패스도 뭐 100% 성공률 한 번 시도한 거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 볼도 9번 경합해가지고 7회 성공하면서 볼 경합 승률이 80%가 넘거든요. 이게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았어요. 거기다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에도 기여를 했잖아요. 도움을 준 거였는데 가로채기 2회, 태클 2회를 기록을 한 거죠. 이재성 선수가 정말 좋은 폼을 최근에 마인츠에서 보여줬던 흐름들을 잘 대표팀에도 가져온 것 같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파울 획득도 3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과 오영규 선수가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특히 이강인 선수의 저는 활약이 상당히 좋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판에 조금 볼을 끊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걸 지켜내는 장면들도 있었던 데다가 또 이제 패스 성공률 94%로 가장 높았고요. 16번 시도해가지고 딱 한 번만 실패한 거예요. 패스 미스가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정말 정밀한 플레이를 했는데 이 선수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도 정확하다. 그리고 드리블 2번 시도해가지고 2번 다 성공을 하면서 드리블 성공은 손흥민 선수와 함께 최다였고요. 그라운드볼 경합 5회 해가지고 5회 다 성공했고 공중볼 경합도 1회 해가지고 1회 다 성공했고 100% 성공률이에요. 전 놀라운 게 이강인 선수가 원래 패스는 잘했고 이제 창의적인 선수였는데 확실히 지난 1년 사이에 피지컬 좋아지고 몸싸움 좋아지고 수비가담 좋아졌다. 이거를 근데 대표팀에 와서도 보여줬고 이제 몸 자체가 좀 커진 느낌을 이번에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영규 선수도 슈팅 한 번을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었고 그 골라인 앞에서 그렇죠. 걷어낸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뭐 어쨌건 그 버티는 플레이하던가 아니면은 또 이제 원터치로 내준 그 힐로 내준 그 패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작은 정우영 선수가 이날 경기 선발로 뛰었지만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선발로 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 같고 또 조규성 선수가 분명히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고 전방 압박 상대를 지치게 해주는 그 이타적인 공격수로 뛸 수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오영규 선수도 충분히 힘도 좋다 보니까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느냐 뭐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분명히 후반전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워낙 많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에 비해서는 좋은 첫 경기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저희가 코칭 스태프 오고 나서는 희망으로 그렇죠. 다시 바뀌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첫 경기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에 반해 저는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고 싶고요. 특히 이제 분명히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클린스만 스태프들도 그렇고 아마도 콜롬비아 우루과이전을 세트로 묶어서 여러 선수들을 점검하는 모델로 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과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또 이번 콜롬비아전에 아쉬웠던 점들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큰 정우영 선수 부상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김진수 선수도 부상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은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가장 취약 포지션이 그쪽이거든요. 그렇죠. 대안이 그쪽은 없죠. 대안도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우려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큰 숙제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뽑힌 선수들도 있지만 조금 다양한 또 선수들을 좀 발굴할 필요도 있겠다. 다만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유소년 레벨에서부터 육성을 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육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어떻게 됐거나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또 6월 달에는 멤버를 또 선발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제 K리그에서 상황이라든지 또 많은 또 선수들을 좀 후보로 얻어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28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만났던 팀이고 분명히 현재로서는 콜롬비아보다 높은 수준의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전을 준비한 상황과 또 우루과이전 분석도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한 분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